자기야, 나 오늘 집에 안 갈래. 55살 누구보다 가정적이라 존경받던 중소기업 이사 강진혁. 그리고 갓 대학을 졸업하고 그의 비서실에 들어온 23살 조미나. 딸보다 어린 여자의 당돌한 유혹 앞에 평생을 지켜온 가장의 책임감은 모래성처럼 허무하게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내가 끓여놓은 된장찌개가 식어가는 그 시각, 호텔 방 안에서 벌어진 두 사람의 뜨겁고도 추악한 배신. 늙은 남자의 욕망과 젊은 여자의 야망이 뒤엉킨 그 밤의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귀한 시간 내어 경청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여러분께 행복과 건강이 찾아옵니다. 이제 오늘의 이야기 시작합니다. 제 이름은 김영숙, 올해 53입니다. 남들은 저보고 복 많은 여자라고들 했어요. 남편은 건실한 중소기업 이사에, 아들은 번듯한 대기업에 취직했고 딸아이도 시집가서 잘 살고 있으니까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내 인생은 이만하면 성공했다. 이만하면 훌륭하다. 그렇게 자부하며 살았어요. 그 여자가 나타나기 전까지는요. 남편 강진혁은 참 점잖은 사람이었습니다. 술, 담배도 안 하고 주말이면 꼬박꼬박 저와 등산을 다니던 사람이었죠. 결혼 생활 30년 동안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그야말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남편이 변하기 시작한 건 지난 봄 회사에 새 비서가 들어오면서부터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남편이 콧노래를 흥얼거리며 현관을 들어서더군요. 여보, 나 향수 좀 바꿔볼까? 요새 젊은 직원들이 쓰는 거 있잖아. 시원한 향으로. 평생 스킨로션 바르는 것도 귀찮아하던 양반이 향수를 찾다니 좀 의아했지만 그저 회사에서 젊은 기운을 받고 싶나 보다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백화점에 가서 제일 좋은 향수를 사다 줬죠.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향수가 저를 위한 게 아니었다는 것을요. 변화는 아주 사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늘 입던 헐렁한 와이셔츠 대신 몸에 딱 붙는 슬림핏 셔츠를 찾기 시작했고 희끗희끗한 머리를 감추려 염색을 자주 했습니다. 야근이 잦아졌고 주말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겼다며 나가는 일이 많아졌어요. 김 이사님, 이번 프로젝트 정말 중요해서 제가 직접 챙겨야 해요. 당신 먼저 자요. 미안해하는 남편의 얼굴을 보며 저는 오히려 보약이라도 한 재 지어 먹여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이 나이에 저렇게 열심히 일하는 남편이 안쓰럽기도 하고 고맙기도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남편이 폰을 두고 잠시 씻으러 들어간 사이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핸드폰 화면이 환하게 켜졌습니다. 무심코 시선을 돌렸다가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빠 넥타이 놓고 가셨어요. 내일 회사에서 드릴게요. 보고 싶어요. 발신자는 김대리라고 저장되어 있었지만 내용은 결코 대리와 상사 사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빠라니요. 보고 싶다니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서 폰을 잡을 수도 없었어요. 그때 욕실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못 본 척 급히 설거지통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릇이 달그락거리는 소리에 제 심장 소리가 묻히길 바라면서요.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등 뒤에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 아닐 거야. 요즘 애들은 장난을 저렇게 치나 보지. 아니면 내가 잘못 본 걸 거야. 수만 가지 생각을 하며 애써 부정하려 했습니다. 30년 세월이 그 믿음이 그렇게 쉽게 깨질 리 없다고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의심은 독버섯처럼 자라났습니다. 며칠 뒤 남편이 또 야근이라며 늦게 들어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남편이 좋아하던 갈비찜을 해놓고 기다리다가 불현듯 어떤 충동에 이끌려 택시를 탔습니다. 남편 회사 앞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 회사 건물은 대부분 불이 꺼져 있었습니다. 로비 한 구석에 숨어 남편이 나오길 기다렸죠. 한 30분이 지났을까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남편이 나왔습니다.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긴 생머리에 앳된 얼굴, 딱 봐도 우리 막내딸보다 어려 보이는 여자아이가 남편의 팔에 매달리듯 걷고 있었습니다. 이사님, 오늘 너무 고생하셨어요. 제가 맛있는 거 살게요. 여자의 목소리는 꾀꼬리처럼 맑고 높았습니다. 남편은 그런 여자를 보며 제가 30년 동안 한 번도 보지 못한 표정을 짓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듯한 20대 청년 같은 환한 미소. 제 앞에서는 늘 피곤해하고 근엄하던 그 남편이 맞나 싶을 정도로 낯선 모습이었습니다. 남편이 여자의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말하더군요. 우리 미나, 오늘따라 더 예쁘네. 오빠가 오늘은 더 맛있는 거 사줄게. 오빠. 예순을 바라보는 내 남편 입에서 나온 그 단어가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두 사람은 제 택시가 서 있는 곳 바로 앞을 지나쳐 남편의 차에 올라탔습니다.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싶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택시 기사님이 백미러로 저를 힐끔거리는 게 느껴졌지만 창피한 줄도 몰랐습니다. 그 길로 저는 두 사람을 뒤쫓았습니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교외의 한적한 레스토랑으로 향했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두 사람의 모습이 밖에서도 훤히 보였습니다. 남편은 여자의 입에 고기를 썰어 넣어주고 여자는 남편의 손을 잡고 애교를 부렸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연인처럼 갓사랑을 시작한 청춘 남녀처럼 그들 사이에는 제가 끼어들 틈이 단 1m도 없어 보였습니다. 유리창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화장기 없는 얼굴, 늘어난 티셔츠, 붉어진 손마디, 평생 가족을 위해 헌신하느라 늙어버린 초라한 여자가 거기 서 있었습니다. 저 안에 화려하고 젊은 여자와 비교하니 비참함이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 어떻게 살았는데, 시어머니 병수발 5년, 아이들 뒷바라지, 남편 기 안 죽이려고 푼 돈, 모아 좋은 옷 입혀 내보냈던 그 세월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레스토랑을 나온 두 사람은 다시 차를 타고 이동했습니다. 이번에는 집 방향이 아니었습니다. 도심 외곽에 있는 고급 무인 호텔. 차가 그 안으로 미끄러져 들어가는 것을 보며 저는 마지막 남은 희망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설마 했는데 택시를 돌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텅 빈 집, 거실벽에 걸린 가족사진 속 남편은 인자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사진을 떼어 바닥에 내려놓았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슴속에서 뜨거운 용암이 끓어오르는 것만 같았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도어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보, 나왔어. 아유, 피곤하다. 남편이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와 섞인 낯선 여자의 달콤한 향수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씻지도 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는 남편. 셔츠 목깃에 묻은 희미한 립스틱 자국이 제 눈에 선명하게 들어왔습니다. 저는 식탁에 앉아 물끄러미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여보, 안 자고 뭐해? 불은 왜 다 끄고 있어? 남편이 그제야 저를 발견하고 흠칫 놀라더군요.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아랫배에 힘을 주었습니다. 김대리, 아니 미나라는 아가씨, 참 예쁘더군요. 순간 남편의 얼굴에서 핏기가 싹 가시는 게 보였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미나라니? 당황해서 말을 더듬는 남편의 꼴이 우스웠습니다. 아니, 가여웠습니다. 저런 남자를 믿고 평생을 바친 제가 더 가여웠습니다. 호텔은 시설이 좋던가요? 우리 신혼여행 갔을 때 묵었던 여관방하고는 비교도 안 되겠지. 남편이 벌떡 일어나 제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무릎이라도 꿇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입에서 나온 말은 제 예상을 완전히 빗나갔습니다. 당신, 나 미행했어? 의부중이야? 사람이 일을 하다 보면 늦을 수도 있고 직원이랑 밥도 먹을 수 있는 거지. 그걸 그렇게 꼬아서 봐야겠어? 적반하장. 그 뻔뻔한 태도에 저는 헛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일? 직원이랑 봐? 당신 비서가 당신한테 오빠라고 부르면서 안기는 게 일이에요? 호텔 들어가는 게 업무 연장이에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남편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한참 침묵하더니 깊은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다시 앉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봤으면 다 알겠네. 나 그 사람 사랑해. 사랑. 그 입에서 나온 사랑이라는 단어가 역겨웠습니다. 당신하고 사는 거 솔직히 숨 막혔어. 애들 때문에, 의리 때문에 살았지. 근데 미나를 만나고 내가 살아있다는 걸 느껴. 나도 남자라는 걸, 아직 심장이 뛴다는 걸 느낀다고. 저는 식탁 위에 있던 물컵을 들어 남편의 얼굴에 끼얹었습니다. 차가운 물이 남편의 얼굴을 타고 뚝뚝 떨어졌습니다. 심장이 뛰어? 살아있는 걸 느껴? 그럼 나는? 평생 당신 그림자로 산 나는 죽은 사람이었니? 내 청춘 다 바쳐서 당신 뒷바라지한 나는 뭐였어? 제가 오열하며 남편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제가 바닥으로 넘어지면서 손목이 꺾였습니다. 욱신거리는 통증보다 마음의 통증이 1000배는 더 컸습니다. 이혼해. 위자료는 섭섭지 않게 줄게. 집도 당신이 가져. 나는 미나랑 새 출발할 거야. 남편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안방으로 들어가 여행 가방을 꺼내왔습니다. 주섬주섬 옷가지를 챙겨 넣는 그 뒷모습이 그렇게 매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세월을 가방 하나에 털어넣고 떠나려는 남자.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 남편의 등 뒤에 대고 제가 말했습니다. 그래, 나가. 나가서 그 어린 년이랑 잘 살아봐. 그런데 이거 하나는 알아둬. 당신 아들, 딸이 이 사실을 알면 당신을 아버지로 인정할 것 같아? 당신이 쌓아올린 그 사회적 지위가 어린 여자 하나 때문에 무너지는 건 순식간이야. 남편이 잠시 멈칫했습니다. 하지만 이내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쾅 닫힌 현관문 소리가 텅 빈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그대로 엎드려 울었습니다. 밤새 울고 또 울었습니다. 눈물이 말라 더 이상 나오지 않을 때까지요. 날이 밝았습니다. 창밖으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세상은 어제와 똑같이 돌아가는데 제 세상만 무너져 내렸습니다. 거울을 봤습니다. 퉁퉁 부은 눈, 헝클어진 머리, 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찬물로 세수를 하고 정신을 차렸습니다. 이대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30년을 바친 대가가 고작 이혼 통보라면 저는 너무 억울해서 눈을 감을 수도 없을 것 같았습니다.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남편의 회사 대표 번호를 눌렀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손으로 남편의 상무님 개인 번호를 찾았습니다. 상무님 부인과 제가 같은 봉사활동 모임을 하며 친하게 지내던 사이였거든요. 사모님, 저 영숙이에요. 아침 일찍 죄송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제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아주 차갑고 냉정하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옷장을 열었습니다. 남편이 싫어하던 너무 화려해서 사두고 한 번도 입지 못한 붉은색 원피스를 꺼냈습니다. 화장을 진하게 하고 붉은 립스틱을 발랐습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들이 사랑이라 부르는 그 더러운 불장난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뼈저리게 느끼게 해줄 생각입니다. 늙은 조강지처가 독을 품으면 얼마나 무서운지 똑똑히 보여줄 겁니다. 현관을 나서려는데 문득 식탁 위 어제 저녁 식어버린 갈비찜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냄비를 들어 쓰레기통에 처박았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고 세상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습니다.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붉은 원피스 자락이 거센 바람에 휘날렸습니다. 평생 무채색 옷만 입던 제가 이런 새빨간 옷을 입고 거리를 걷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이건 옷이 아니라 제 마지막 자존심이자 갑옷이었으니까요. 택시를 타고 도착한 곳은 시내 중심가의 고급 호텔 커피숍이었습니다. 상무님, 사모님, 최 여사님이 즐겨 찾으시는 곳이죠.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도착해 창가 자리에 앉았습니다. 손이 조금 떨려왔지만 테이블 아래로 주먹을 꽉 쥐며 호흡을 가다듬었습니다. 어머, 영숙 씨. 오늘따라 아주 화사하네. 무슨 좋은 일 있어? 잠시 후 최 여사님이 우아한 걸음걸이로 다가오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모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은 최 여사님은 제 붉은 원피스를 보며 묘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평소 조신하던 제가 달라진 분위기를 풍기니 호기심이 생기신 모양이었습니다. 차 한 잔을 다 마실 때까지 저는 일상적인 이야기만 나눴습니다. 봉사활동 이야기, 자식들 이야기. 그러다 찻잔을 내려놓으며 조심스럽게 운을 뗐습니다. 사모님, 실은 드릴 말씀이 있어서 뵙자고 했습니다. 제 목소리가 평소보다 가라앉아 있음을 눈치채셨는지 최 여사님의 눈빛이 진지해졌습니다. 무슨 일인데? 강 이사한테 무슨 일이라도 생겼어? 저는 잠시 망설이는 척하다가 핸드폰을 꺼내 사진 한 장을 보여드렸습니다. 어젯밤 남편과 그 아이가 레스토랑에서 다정하게 밥을 먹던 모습, 제가 밖에서 몰래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이게 누구야? 강 이사 옆에 있는 아가씨는? 이번에 새로 들어온 비서실 신입 직원입니다. 23살이라고 하더군요. 최 여사님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찻잔을 들던 손이 허공에서 멈췄습니다. 뭐, 23? 강 이사 딸보다 어린애 아니야? 네, 맞습니다. 미나라는 아가씨인데 남편이 그 아이와 새살림을 차리겠다고 어젯밤 짐을 싸서 나갔습니다. 저는 눈물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담담하고 서글픈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제 가정사야 제가 감당해야 할 몫이지만 걱정이 돼서요. 회사 내에서 그것도 임원이 갓 들어온 신입 여직원과 이러는 게 행여나 상무님과 회사 이미지에 누를 끼칠까 봐서요. 요즘 미투니 뭐니 세상이 시끄럽지 않습니까? 제 말은 정확히 최 여사님의 영린을 건드렸습니다. 상무님은 평소 기업 윤리를 강조하는 분이셨고 최 여사님은 그 명예를 목숨처럼 아끼는 분이었으니까요. 이런 천하의 몹쓸 사람 같으니라고. 아니, 강 이사 그 사람 점잖게 봤는데 뒤로 호박씨를 까도 유분수지. 감히 회사 망신을 시키려고 작정을 했나? 최 여사님의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차가운 미소를 삼켰습니다. 예상대로였습니다. 이 바닥 소문은 발없는 말이 아니라 날개 달린 말입니다. 사모님 입에서 나온 말은 곧 상무님 귀에 들어갈 것이고
그건 남편의 사회적 생명줄을 조이는 올가미가 될 것입니다. 영숙 씨, 걱정 마. 내가 오늘 저녁에 당장 우리 그이한테 말할 테니까. 어디 감히 신성한 직장에서 늙은 상사가 어린애를 데리고 놀아? 이건 도덕적인 문제야. 최 여사님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위로해 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하다는 듯 고개를 숙였지만 머릿속은 이미 다음 단계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카페를 나와 택시를 탔습니다. 이번 목적지는 남편의 회사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막 지난 오후 2시. 회사 로비는 한산했습니다. 저는 또각또각 구두 소리를 내며 안내 데스크로 향했습니다. 평소 남편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올 때는 운동화에 수수한 차림이었기에 안내 직원은 저를 한 번에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강진혁 이사 만나러 왔어요. 부인입니다. 직원이 깜짝 놀라며 저를 다시 쳐다봤습니다. 짙은 화장에 붉은 원피스. 그녀가 알던 순한 사모님이 아니었으니까요. 직원은 당황하며 인터폰을 들었지만 저는 제지했습니다. 연락할 필요 없어요. 서프라이즈로 온 거니까. 저는 엘리베이터에 올랐습니다.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힘이 넘쳐 보였습니다. 더 이상 울던 김영숙은 없었습니다. 15층 임원실 복도. 익숙한 공기가 느껴졌습니다. 남편의 이사실 앞까지 걸어가는 동안 지나치던 직원들이 힐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저 여자 누구야? 모델인가? 강 이사님 사모님 아니셔? 분위기가 완전히 다른데?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사실 문 앞에 섰습니다. 안에서 희미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목소리, 그리고 그 여자의 간드러진 웃음소리. 이사님, 이거 진짜 맛있어요. 해보세요. 우리 미나 귀여워서 어쩌나. 오구오구. 피가 거꾸로 솟는 것 같았습니다. 집에서는 물 한 잔도 제 손으로 안 떠먹던 사람이 회사 집무실에서 저런 짓을 하고 있다니. 심호흡을 한번 크게 했습니다. 그리고 노크도 없이 문을 벌컥 열어젖혔습니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과일을 서로 먹여주던 두 사람의 동작이 멈췄습니다. 남편의 입이 떡 벌어졌고 그 여자, 조미나는 포크를 든 채 굳어버렸습니다. 당신, 여긴 어떻게 해? 남편이 허둥지둥 일어나며 넥타이를 고쳐 맸습니다. 미나라는 아이도 당황해서 일어났지만 표정에는 묘한 당돌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마치 올 테면 와봐라 하는 듯한 눈빛이었죠. 저는 천천히 그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앉아있던 상석, 그 가죽 의자에 보란듯이 털썩 앉았습니다. 다리를 꼬고 팔짱을 낀 채 두 사람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왜? 내가 오면 안 될 곳이라도 왔나? 아직 법적으로는 내가 이 회사 이사 사모님인데. 아니, 지금 근무 시간에 예고도 없이. 남편은 얼굴이 벌개져서 말을 더듬었습니다. 저는 책상 위에 놓인 명패를 손가락으로 톡톡 두드렸습니다. 이사 강진혁? 그 이름이 오늘따라 참 가볍게 느껴지더군요. 그때 조미나가 한 발짝 앞으로 나섰습니다. 사모님, 오해하지 마세요. 저희는 그냥 업무 중에 잠시 휴식을. 업무? 제가 코웃음을 쳤습니다. 서로 입에 과일 넣어주는 게 이 회사 업무 매뉴얼에 있나 보지? 신입사원 연수 때 그렇게 가르치던가. 제 말에 미나의 얼굴이 확 달아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당돌한 아가씨는 지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리고 이사님하고 저 서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이미 다 아시고 오신 거 아니에요? 사랑. 또 그놈의 사랑 타령.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미나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하이힐 굽소리가 적막한 사무실을 울렸습니다. 미나는 저보다 키가 컸지만 제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가씨, 사랑이 뭔지 알아? 저는 낮지만 서늘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똥인지 된장인지도 구분 못하면서 덤비는 게 사랑이 아니야.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해놓고 웃는 건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고 하는 거야. 그만해. 당신 미쳤어? 남편이 제 팔을 잡아챘습니다. 직원들 다 듣겠어. 당장 나가. 직원들 들으라고 온 거야.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치고 소리를 높였습니다. 사무실 문이 열려 있었기에 복도를 지나던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드는 기척이 느껴졌습니다. 여보, 당신이 어제 그랬지? 나랑 사는 게 숨막혔다고. 당신 심장이 다시 뛴다고. 저는 핸드백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책상 위에 던졌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어. 당신 심장 아주 쫄깃하게 만들어주려고. 남편이 의아한 표정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내용 증명이 들어 있었습니다. 상간녀 위자료 청구 소송, 그리고 남편 명의로 된 재산 가압류 신청서였습니다. 집, 예금, 주식, 그리고 당신이 타고 다니는 그 차까지. 오늘부로 전부 가압류 들어갔어. 당신이 사랑 타령하며 짐 싸들고 나간 그 순간 나는 변호사부터 만났거든. 종이 뭉치를 든 남편의 손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옆에 있던 미나의 눈동자도 흔들렸습니다. 돈 냄새를 맡고 달라붙은 아이니 돈줄이 막히면 반응이 오겠지요. 그리고 이건 시작에 불과해. 저는 미나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아가씨, 잘 들어. 이 남자가 가진 것 중에 원래부터 이 남자 거였던 건 아무것도 없어. 다 내가 내조해서 만든 거고 우리 친정에서 도와줘서 자리에 앉은 거야. 껍데기만 남은 늙은 남자 데리고 과연 그 사랑이 얼마나 가나 지켜볼게. 저는 굳어버린 두 사람을 뒤로하고 몸을 돌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잠깐만요. 조미나의 목소리였습니다. 뒤를 돌아보니 그녀가 표정을 싹 바꾸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아까의 당황하던 기색은 온데간데였고 아주 도끼 어린 눈빛이었습니다. 사모님도 착각하시는 게 있는데요. 이사님, 이번 달에 승진 내정되신 거 아시죠? 전무되시면 스톡옵션 나올 거고 연봉도 오를 거예요. 사모님이 아무리 발버둥 쳐도 미래는 우리한테 있어요. 승진. 아, 맞다. 남편이 목을 매던 그 승진 심사가 다음 주였죠. 미나가 그걸 믿고 저렇게 당당한 거였습니다. 순간 저는 터져 나오려는 웃음을 참느라 입술을 깨물어야 했습니다. 이 바보 같은 것들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군요. 그래, 승진이라. 저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이미 수많은 직원들이 숨을 죽인 채 서 있었습니다. 개 중에는 핸드폰으로 이 상황을 찍고 있는 사람도 보였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아니, 이 사실 안에 두 사람에게 들리도록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글쎄, 최 상무님 사모님이 방금 나한테 그러시던데. 도덕성이 결여된 임원은 회사에 필요 없다고.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이 사실 안에서 남편의 비명 같은 신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뭐라고? 최 상무님이? 저는 대답 대신 문을 쾅 닫았습니다. 통쾌했습니다. 꽉 막혀있던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엘리베이터가 열리고 낯익은 얼굴이 내렸습니다. 아들 민석이었습니다. 엄마가 회사에 왔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내려온 모양이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에요? 아버지가 정말. 아들은 제 붉은 원피스와 진한 화장을 보고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눈가에 눈물이 고인 채 저를 바라보는 듬직한 아들.
남편을 쏙 빼닮았지만 심성은 저를 닮은 착한 아이. 저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서가 놀라지 마라. 엄마는 이제 시작이야. 내 아버지가 버린 건 나뿐만이 아니라 너희들의 존경심이라는 걸 똑똑히 알려줄 거야. 그때 제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시어머니. 아, 올 것이 왔군요. 남편이 급하니까 시어머니한테 SOS를 친 모양입니다. 평생 저를 종처럼 부려먹던 아들밖에 모르는 그 노인네가 또 무슨 악담을 퍼부을지 안 봐도 뻔했습니다. 저는 잠시 핸드폰을 바라보다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 스피커폰을 켰습니다. 아, 김영숙, 너 미쳤냐? 내가 감히 내 아들 앞길을 막아? 당장 가서 빌지 못해? 쩌렁쩌렁한 고함이 로비에 울려 퍼졌습니다. 아들의 얼굴이 수치심으로 일그러졌습니다. 저는 씩 웃으며 전화기에 대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아들 관리 잘하셨어야죠. 칠순 잔치 때 며느리 쫓아내고 그 어린 새 며느리한테 절 받으실래요? 기대하세요. 아주 볼만할 겁니다.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아들이 저를 멍하니 쳐다봤습니다. 가자, 민서가. 맛있는 거 먹으러 가자. 엄마가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스테이크 사줄게. 저는 아들의 팔짱을 끼고 당당하게 회사를 나섰습니다. 등 뒤로 남편의 고함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전쟁은 선전포고 없이 시작되었고 첫 번째 전투는 제 승리였습니다. 하지만 적들도 만만치 않을 겁니다. 그 독한 조미나가 가만히 있을 리 없고 남편도 살 길을 찾으려 발악하겠지요. 바람이 찹니다. 하지만 제 가슴속 불길은 이제 막 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거 진짜예요? 아버지가 정말. 레스토랑 구석자리 아들 민석이는 제가 건넨 핸드폰 속 사진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스테이크가 나왔지만 칼질 한 번 하지 못했죠. 항상 존경에 마지 않던 아버지의 추악한 민낯을 마주한 아들의 눈동자가 지진이 난 듯 흔들렸습니다. 미안하다, 민석아. 엄마가 좀 더 참았어야 했는데 내 눈에 이런 거 보여줘서. 저는 아들의 손등을 덮었습니다. 민석이가 고개를 저으며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아니에요. 엄마가 왜 미안해해요. 미안해해야 할 사람은 아버지잖아요. 아들은 분노로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습니다. 저 그 여자 알아요. 지난번에 회사 갔다가 아버지 방에서 나오는 거 봤어요. 그때 아버지가 그냥 일 잘하는 직원이라고 칭찬하셨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민석이는 물잔을 단숨에 비웠습니다. 배신감. 그건 저보다 아들이 더 클지도 모릅니다. 아버지를 인생의 롤모델로 삼고 살아온 아이니까요. 그때 민석이의 핸드폰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뜬 이름은 아버지. 민석이가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보세요. 아들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민석아, 너 지금 엄마랑 같이 있지? 당장 엄마 받고. 내 엄마가 회사 와서 무슨 짓을 했는지 알아? 내 얼굴에 똥칠을 하고 갔다고. 지금 회사 게시판 난리 나고 상무님이 호출하고. 이게 다 내 엄마 때문이야.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고 비열했습니다. 스피커폰이 아니었지만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통에 제 귀에도 생생하게 들렸습니다. 반성이나 사과는커녕 자신의 아니만 걱정하는 그 모습에 정내미가 뚝 떨어졌습니다. 아버지, 민석이가 낮게 불렀습니다. 어머니가 얼굴에 똥칠을 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스스로 오물을 뒤집어 쓰신 거겠죠. 저 다 봤어요. 아버지랑 그 여자 사진. 뭐?
수학이 넘어가 순간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저한테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아버지 아들인 게 부끄러워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민석이는 전화를 끊고 전원까지 꺼버렸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인 채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저는 말없이 아들을 안아주었습니다. 30년 넘게 지켜온 가정이, 믿음이 이렇게 한순간에 박살이 났습니다. 식사를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이는 집에 같이 있겠다고 했지만 저는 아들을 보냈습니다. 내일 출근도 해야 하고 무엇보다 이 진흙탕 싸움에 자식들을 너무 깊이 끌어들이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집은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함은 폭풍 전야의 그것과 같았습니다.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앉아 멍하니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남편이 아끼던 오디오, 함께 골랐던 커튼, 가족여행 가서 사온 기념품들, 모든 게 그대로인데 주인만 사라졌습니다. 저녁 8시쯤 되었을까요? 현관문 도어락이 띠띠띠띠 울렸습니다. 비밀번호가 틀렸다는 경고음이었습니다. 다시 시도하더니 문이 열렸습니다. 들어온 사람은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시어머니였습니다. 머리에는 흰 띠를 두르고 지팡이를 짚은 채 들이닥치셨습니다. 뒤따라 들어오는 신우이의 표정도 험악하기 그지없었습니다. 너 제정신이니? 내가 기어이 사단사다를 내. 남편 앞길 막고 재산까지 가압류를 걸어. 독한 년 내가 너 들어올 때부터 알아봤다. 시어머니는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들어와 제게 지팡이를 휘둘렀습니다. 다행히 맞지는 않았지만 바닥을 내리치는 소리가 섬뜩했습니다. 어머니, 진정하세요. 그리고 신발 신고 들어오지 마세요. 청소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저는 앉은 채로 차갑게 말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벌벌 떨며 무릎 꿇고 빌었겠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없으니까요. 뭐? 신발? 지금 그게 문제냐? 내가 우리 진혁이 회사 가서 개망신을 줬다며. 내 아들 전무 승진 코앞인데 내가 다 망쳤어. 내가 책임져. 책임은 바람 피운 아드님이 지셔야죠. 왜 피해자인 제가 책임집니까? 남자가 살다 보면 실수도 할 수 있는 거지. 그깟 어린 년 하나 데리고 논 거 가지고 30년 산 조강지처가 눈 하나 깜짝 안 하고 넘어가 주지는 못할 망정 돈내방내 소문을 내. 기가 막혔습니다. 남자가 실수할 수 있다니. 그게 며느리 앞에서 할 소리입니까? 어머니, 그 어린 년이 어머니 칠순 잔치 때 밥상 차려드릴 것 같아요? 천만에요. 그 애는 어머니 아들 돈 보고 붙은 거예요. 돈 떨어지면 제일 먼저 도망갈 애라고요. 닥쳐. 어디서 말대꾸야. 옆에 있던 신우이가 거들었습니다. 언니, 너무하네 진짜. 오죽하면 오빠가 그랬겠어? 언니가 평소에 얼마나 쥐잡듯 잡았으면 오빠가 밖으로 돌았겠냐고. 그리고 가압류? 그거 당장 풀어. 우리 오빠 신용불량자 만들 셈이야? 피는 물보다 진하다더니 시댁 식구들은 철저하게 똘똘 뭉쳐 저를 공격했습니다. 제가 30년간 제사 모시고 병수발 들고 김장에다 나른 건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 저는 그저 남의 식구, 아니 아들의 앞길 막는 장애물일 뿐이었습니다. 못 풉니다. 아니 안 풀어요. 법대로 할 거니까 다들 나가주세요. 안 그러면 주거 침입으로 경찰 부르겠습니다. 제가 핸드폰을 들어보이자 시어머니가 거품을 물고 쓰러지는 신용을 했습니다. 아이고, 나 죽는다. 며느리가 시어미를 경찰에 신고한다네. 아이고, 그 난리통에 제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여자였습니다.
시어머니가 통곡하는 소리를 배경음악 삼아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사모님, 저예요. 조민아. 목소리가 의외로 차분했습니다. 아니, 비웃음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 회사에서 당했던 수모는 벌써 잊은 듯 했습니다. 너 뻔뻔하기도 하구나. 여기가 어디라고 전화를 해? 사모님, 가압류 거셨다면서요? 이사님이 지금 술 드시고 많이 힘들어 하세요. 옆에서 보기가 안쓰러워서 전화드렸어요. 동정심 유발하지 마. 안 통하니까. 동정심 아니에요. 거래를 제안하려고요. 거래? 조민아가 콧방귀를 뀌더니 나지막하게 속삭였습니다. 그 목소리가 뱀이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소름 끼치게 들려왔습니다. 사모님, 지금 이혼 소송하시면 위자료 받고 재산 분할 조금 받으시겠죠? 그런데 그거 아세요? 이사님, 빚 있는 거.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빚이라니. 무슨 소리야? 우리 남편 빚 없어. 모르셨구나. 이사님, 주식하다가 크게 날려드신 거. 사채까지 쓰신 건 모르셨나 봐요? 그동안 월급 꼬박꼬박 갖다 주느라 돌려막기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는데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성실하던 남편이 도박도 모르던 사람이 주식에 손을 댔다고요? 사채까지? 거짓말 마. 거짓말 같으면 이사님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 안쪽 깊숙이 한번 보세요. 차용증 뭉치가 나올 테니까. 사모님이 가압류 건 그 집이며 예금이며 사실상 깡통이에요. 사모님은 지금 껍데기만 붙들고 싸우시는 거라고요. 수화기를 든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거실에서는 시어머니가 여전히 내 아들 살려내라며 악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하는 게 뭐야? 제가 신음하듯 묻자 조민아가 깔깔 웃었습니다. 이혼해주세요. 깔끔하게. 위자료 포기하고 재산 분할도 포기하세요. 대신 그 빚 사모님한테 안 넘어가게 제가 이사님 꼬셔서 정리해 드릴게. 저 이사님 사랑하거든요. 빚 있는 남자라도 제가 데리고 살게요. 늙은 사모님은 그냥 몸만 나가주시면 돼요.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멍하니 서재로 달려갔습니다. 시어머니가 뒤에서 뭐라고 소리쳤지만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재 책상, 두 번째 서랍.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열고 안쪽 깊숙한 곳을 더듬었습니다. 손끝에 차가운 종이 뭉치가 닿았습니다. 꺼내보니 대부업체 이름이 찍힌 서류들이 우수수 쏟아졌습니다. 1억, 2억 5천. 합치면 집값을 훌쩍 넘기는 어마어마한 액수였습니다. 날짜를 보니 이미 3년 전부터 시작된 일이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을 성실한 가장이라 믿고 살았던 겁니다. 비 내리는 밤 부엌에서 울려 퍼지는 칼 가는 소리에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얼굴이 창백하게 들렸습니다. 평소 순에 빠졌던 며느리가 무표정한 얼굴로 식칼을 갈고 있으니 빚쟁이보다 더 무서운 공포를 느낀 모양입니다. 어머니 가요. 이러다 우리한테 불똥 튀겠어. 빚이 수억이라잖아. 시누이가 시어머니의 옷소매를 잡아 끌었습니다. 조금 전까지 내 아들 살려내라며 악을 쓰던 시어머니는 빚더미 서류와 제 손에 들린 칼을 번갈아 보더니 꿀 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아들의 빚을 떠안게 될까봐 겁이 난 게지요. 이 독한 년. 두고 보자. 시어머니는 그 말 한마디를 남기고 도망치듯 현관을 빠져나갔습니다. 쿵 하고 문이 닫히자 집안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저는 그제야 손에 쥐고 있던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손이 부들부들 떨려왔습니다. 정말 누구를 해치려던 건 아니었습니다. 그저 제 안의 분노를, 억울함을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어서였으니까요.
식탁에 앉아 남편이 숨겨둔 빚 서류들을 하나하나 훑어보았습니다. 대부업체 차용증, 카드 대출 명세서, 합치면 5억이 넘는 돈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알뜰살뜰 모아온 아파트 한 채 값과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주식으로 날렸다던 돈. 보통 주식으로 돈을 잃으면 증권 계좌 잔고가 0이어야 하는데 입출금 내역을 자세히 보니 돈이 어디론가 썰물처럼 빠져나간 흔적이 있었습니다. 2023년 5월 5천만 원 출금, 2023년 7월 3천만 원 출금, 2023년 12월 1억 원 출금. 받는 사람 이름은 이니셜이나 가명으로 되어 있었지만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남편은 주식을 못해서 돈을 날린 게 아니었습니다. 누군가에게 이 돈을 가다다 바친 것이었습니다. 미나를 만나고 심장이 뛴다던 남편의 말. 빚은 제가 갚을게요라며 비웃던 조미나의 말. 퍼즐 조각이 맞춰지는 순간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것 같았습니다. 이 멍청한 남자가 젊은 여자한테 홀려서 회사 공금이나 빚까지 끌어다 그 여자 뒷주머니에 찔러 넣어준 겁니다. 사랑이 아니라 완벽한 공사였습니다. 날이 밝자마자 저는 은행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의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는 참 허무하게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를 위하는 척 해놓고 뒤로는 딴 주머니를 차고 있었던 거죠. 은행 거래 내역을 10년치까지 샅샅이 뒤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찾아냈습니다. 잦은 출금 내역 중 눈에 띄는 계좌 하나. 예금주 조민수, 조미나, 조민수, 남매일까요? 아니면 가명일까요? 저는 그 길로 변호사 사무실이 아닌 흥신소를 찾았습니다. 지금 필요한 건 법적인 절차가 아니라 확실한 물증이었습니다. 사장님, 이 계좌 주인하고 조미나라는 여자 관계 좀 알아봐 주세요. 그리고 내 남편이 이 여자한테 쓴 돈 어디로 흘러갔는지도요. 착수금을 건네자 흥신소 사장이 씩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모님, 딱 보니까 견적 나오네요. 늙은 호구 하나 물어서 빨대 꽂은 꽃뱀 공사 같은데. 일주일만 기다리세요. 싹 털어다 드릴게. 일주일. 그 일주일이 제게는 10년 같았습니다. 그 사이 남편에게서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전화가 왔습니다. 받지 않았습니다. 집에 찾아오지도 못했습니다. 비밀번호를 바꿔버렸거든요. 그리고 일주일 뒤 흥신소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두툼한 서류 봉투를 건네받은 저는 카페 구석 자리에 앉아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경악 그 자체였습니다. 조민수? 조미나의 친오빠로 되어 있는 이 남자는 사실 그녀의 동거남이었습니다. 전과 삼범의 사기꾼. 두 사람은 남매 행세를 하며 돈 많은 중년 남성들에게 접근해 여자는 유혹하고 남자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며 돈을 뜯어내는 전문 사기단이었습니다. 제 남편 강진혁은 그들의 5번째 먹잇감이었던 겁니다. 남편이 빌린 사채 5억. 그 돈은 고스란히 조미나와 조민수의 명의로 된 오피스텔과 외제차를 사는데 들어갔습니다. 남편은 투자라고 믿었겠지만 사실은 그들의 배를 불려주는 꼴이었죠. 사진 속 조미나와 조민수는 남편이 사준 외제차 앞에서 샴페인을 터뜨리며 웃고 있었습니다. 그 시각 제 남편은 빚독촉에 시달리며 저한테 이혼해달라고 발광을 하고 있었는데 말이죠.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고 허탈해서 눈물도 안 났습니다. 내 남편이 이렇게까지 멍청했다니. 내 청춘을 바친 남자가 고작 이런 사기꾼 연놈들한테 놀아나서 인생을 종쳤다니. 하지만 여기서 무너지면 김영숙이 아니죠. 저는 핸드폰을 들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가기도 전에 남편이 받았습니다. 여보, 영수가 제발 전화 좀 받아줘. 나 죽어. 진짜 죽는다고. 술에 쩔어 혀가 꼬인 목소리. 빚쟁이들에게 시달렸는지 목소리에 공포가 가득했습니다. 나와. 정리하자. 정말 이혼해 주는 거야? 고마워, 여보. 내가 위자료는 나중에라도 꼭. 위자료 필요 없어. 그냥 도장만 찍으면 돼. 지금 당장 변호사 사무실로 와. 저는 차갑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1시간 뒤 남편이 변호사 사무실에 나타났습니다. 며칠 사이 10년은 늙어버린 몰골이었습니다. 양복은 구겨지고 눈은 퀭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덥석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여보, 미안해. 내가 진짜... 근데 미나가 빚 해결해 준다고 했어. 일단 이혼하고 재산 분할해서 빚 갚으면. 저는 남편의 손을 매몰차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테이블 위에 흥신소에서 가져온 서류 봉투를 던졌습니다. 이거나 봐. 이게 뭔데? 남편이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꺼내 읽어내려갔습니다. 조미나와 조민수의 동거 사실, 사기 전과 기록, 그리고 남편의 돈이 그들의 통장으로 들어간 내역까지. 남편의 눈이 점점 커지더니 입술이 파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무슨... 조민수가 오빠가 아니라 동거남이라고? 당신이 사랑이라 믿었던 그 여자, 당신 돈 빨아먹는 거머리였어. 당신이 빌린 5억 주식으로 날린 게 아니라 그년차 뽑아주고 집 사준 거라고. 이 멍청한 인간아. 남편은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서류를 움켜쥐었습니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미나가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데. 우리 영혼이 통했는데. 정신 차려. 55 먹은 빚쟁이 아저씨를 23 먹은 아가씨가 왜 사랑해? 당신한테 남은 건 빚 5억뿐이야. 그리고 그 빚 당신 명의로 되어 있으니까 온전히 당신 몫이고. 남편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안 돼. 내 돈. 적고를 보니 동정심보다 역겨움이 먼저 올라왔습니다. 강진혁 씨, 선택해. 저는 품에서 이혼 서류를 꺼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협의 이혼 도장 찍고 재산 포기 각서 써. 집, 예금, 아이들 양육비까지 전부 내 앞으로 돌려. 그러면 내가 이 증거 자료들 경찰에 넘기지 않고 당신한테 줄게. 당신이 이걸로 그년놈들을 고소하든 돈을 찾아오든 알아서 해. 남편이 눈물범벅이 된 얼굴로 저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여보, 나 좀 살려줘. 나갈 데도 없어. 집만은 싫으면 관두고. 나는 이 증거 가지고 내가 직접 그년 고소할 거야. 상간녀 소송에 사기 방조죄로 너까지 엮어서 콩밥 먹여줄 수 있어. 빚더미에 앉은 채로 감옥 가고 싶어? 아니면 빈털털이라도 밖에서 복수할 기회라도 잡을래? 남편은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죠. 그는 떨리는 손으로 도장을 꺼냈습니다. 이혼 신고서에 도장이 찍히는 순간 30년 결혼 생활도 끝이 났습니다. 허무했지만 동시에 가슴속에 얹혀있던 돌덩이가 쑥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저는 서류를 챙겨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에게 흥신소 자료를 던져주었습니다. 가서 돈 찾아와. 그게 내가 살 유일한 길이니까. 남편은 서류를 챙겨 들고 비틀비틀 사무실을 나갔습니다. 복수심에 불타는 눈빛이었지만 이미 늦어도 한참 늦었지요. 저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이 유난히 맑았습니다. 이제 제 집과 제 재산은 지켰습니다. 하지만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저를 기만하고 제 가정을 파탄낸 그 여자, 조미나. 남편 손에 맡겨두기엔 제분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가서 난동을 부리면 그녀는 또 빠져나갈 구멍을 만들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계획을 세워두었습니다. 가방에서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김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대학 동창이자 사회부 기자인 친구였죠. 응, 나야. 내가 말한 꽃뱀 사기단 기획 취재. 제보할 게 있어서 아주 생생한 증거랑 녹취록 다 있어. 피해자가 한둘이 아니더라고. 이거 터지면 뉴스 일면감이야. 법보다 더 무서운 게 여론이고 여론보다 더 무서운 게 망신입니다. 조미나, 내가 그토록 원하던 유명세. 내가 아주 확실하게 치르게 해줄게. 그때 제 핸드폰으로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엄마, 나 민석이에요. 아버지가 회사 옥상으로 올라가셨대요.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귀를 찢을 듯한 사이렌 소리가 도심의 빌딩 숲을 뒤흔들었습니다. 회사 건물 앞은 이미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소방차와 경찰차가 뒤엉켜 있고 바닥에는 노란색 에어매트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위 까마득한 15층 옥상 난간에 개미처럼 작은 점 하나가 위태롭게 매달려 있었습니다. 제 남편, 아니 전 남편 강진혁이었습니다. 어머니, 인파 속에서 민석이가 저를 발견하고 달려왔습니다. 얼굴이 눈물범벅이 된 채 사색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아버지가 술에 취해서 자꾸 뛰어내리겠다고. 저는 떨고 있는 아들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지만 동시에 지독한 배신감이 다시금 치밀어 올랐습니다. 끝까지, 정말 끝까지 가족들을 지옥으로 몰아넣는구나. 죽을 용기도 없으면서 쇼를 하는 꼴이라니. 가자. 올라가 보자. 저는 아들의 손을 잡고 폴리스 라인을 넘어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옥상으로 올라가는 그 짧은 시간이 억겁처럼 느껴졌습니다. 옥상 문을 열고 나가자 거센 바람이 얼굴을 때렸습니다. 난간 끝에 선 강진혁은 넥타이가 풀어 헤쳐지고 와이셔츠가 땀에 젖어 엉망진창이었습니다.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다른 한 손으로는 허공을 휘젓고 있었습니다. 오지 마. 다 오지 마. 나 죽어버릴 거야. 조미나 데려와. 내 돈 내놓으라고 해. 경찰과 소방대원들이 그를 설득하고 있었지만 그는 이미 이성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강진혁 씨. 제가 차분하게 이름을 부르자 그가 흠칫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를 보는 그의 눈동자가 퀭하게 풀려 있었습니다. 영수가, 나 좀 살려줘. 나 억울해서 못 죽어. 그년이 내 돈 다 가져갔어. 나 빚쟁이들한테 맞아 죽게 생겼어. 그는 난간을 붙잡고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함께 산 남자가, 가장의 권위를 내세우던 그 당당하던 남자가 고작 사기꾼 여자 하나 때문에 저런 몰골이 되어 울고 있는 모습이라니. 가여움을 넘어 참담했습니다. 저는 한 발짝 앞으로 나갔습니다. 경찰이 제지하려 했지만 손을 들어 괜찮다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살려달라고? 당신을 살려줄 수 있는 건 나도 아니고 경찰도 아니야. 당신 자신이지. 제 목소리는 바람소리에도 묻히지 않고 또렷하게 울렸습니다. 내려와. 거기서 뛰어내려봤자 당신만 손해야. 그 여자는 당신이 죽으면 샴페인 터뜨리며 웃을걸? 아이고, 늙은 호구 하나 잘 처리했네 하면서. 뭐? 죽으려면 그 돈 다 찾고 그년 감옥 보내고 나서 죽어. 억울하지도 않아? 당신 자식들한테 사기당해 자살한 멍청한 아버지로 기억되고 싶어? 옆에 서 있던 민석이가
울먹이며 소리쳤습니다. 아버지, 제발 내려오세요. 쪽팔리지도 않으세요? 남들 다 보잖아요. 제발 그만 좀 하세요. 아들의 절규에 강진혁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그는 아래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들고 자신을 찍고 있는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그제야 술이 좀 깨는지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나 무서워. 다리에 힘이 안 들어가. 그 순간 틈을 노리던 소방대원들이 순식간에 덮쳐 그를 난간 안쪽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거 나. 바닥에 질질 끌려오면서도 그는 발버둥을 쳤습니다. 하지만 이미 수갑이 채워졌고 그는 업무방해와 소란 혐의로 연행되었습니다. 경찰차에 태워지기 직전 그가 저를 쳐다보며 소리쳤습니다. 영수가, 나 좀 꺼내줘.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안 그럴게. 저는 그를 외면하고 돌아섰습니다. 뒤에서 민석이가 고개를 푹 숙인 채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울지 마라. 내 아버지는 죗값을 치르는 중이야. 우리는 우리 살 길 가야지. 상황이 종료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핸드폰을 꺼내 김 기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지금이야. 기사 터뜨려. 그로부터 30분 뒤 인터넷 포털 사이트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단독 중견기업 임원 투신 소동의 전말. 미모의 20대 꽃뱀 사기단에 더 충격 오빠라더니 동거남? 수십억 뜯어낸 혼인 빙자 사기 커플 실체. 기사에는 조민아와 그 동거남 조민수의 사진이 모자이크 처리되었지만 알만한 사람은 다 알아볼 수 있을 정도로 선명하게 실렸습니다. 제 친구 김 기자가 쓴 기사는 그야말로 팩트 폭격이었습니다. 피해자가 강진혁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 그들이 쓴 수법, 빼돌린 돈의 행방까지 낱낱이 공개되었습니다. 사람들의 댓글 반응은 뜨거웠습니다. 저런 나쁜 년놈들은 신상 공개해라. 임원 아저씨도 한심하지만 여자가 진짜 악질이네. 경찰 뭐하냐. 당장 구속 수사해라. 여론은 순식간에 들끓었습니다. 같은 시각 서울 강남의 한 고급 오피스텔. 짐을 싸고 있던 조민아의 핸드폰이 미친 듯이 울려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창백하게 질린 얼굴로 기사를 읽어내려갔습니다. 이 미친 여자가 진짜. 그녀는 손을 부들부들 떨며 캐리어에 명품 가방과 보석들을 쑤셔 넣었습니다. 강진혁이 자살 소동을 벌였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낌새가 이상해 도망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사까지 터지다니 이제 출국 금지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였습니다. 오빠, 빨리 짐 싸. 우리 지금 당장 공항으로 떠야 해. 거실에서 게임을 하고 있던 동거남 조민수가 짜증스러운 얼굴로 대꾸했습니다. 야, 뭔 호들갑이야. 늙은이 하나 죽는다고 우리가 뭔 상관. 그때였습니다. 현관문이 부서질 듯 울렸습니다. 초인종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누군가 문을 발로 차고 있었습니다. 누구세요? 조민아가 겁에 질려 인터폰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화면에는 경찰 정복을 입은 사람들과 그 뒤로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습니다. 강진혁 이전에 그들에게 당했던 또 다른 피해자들, 그리고 그 맨 뒤에 팔짱을 끼고 서 있는 붉은 원피스의 여자가 보였습니다. 바로 저 김영숙이었습니다. 문 열어. 경찰입니다. 영장 나왔습니다. 안 열면 강제 개방합니다. 조민아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옆에 있던 조민수는 창문을 열고 뛰어내릴 기세였지만 12층 높이였습니다. 도망갈 곳은 없었습니다. 결국 문이 열렸습니다. 형사들이 들이닥쳐 조민수와 조민아의 팔을 꺾어 제압했습니다.
당신들을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사기 및 공갈 혐의로 체포합니다.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조민아가 악을 쓰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이 아줌마가 당신이 다 꾸민 짓이지? 이거 나 억울해. 저는 천천히 그녀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바닥에 굴러다니는 그녀의 명품 가방을 발로 툭 찼습니다. 억울해? 남의 눈에 피눈물 흘리게 하고 산 명품들이 아까워서? 저는 허리를 숙여 그녀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아가씨, 내가 말했지? 사랑이 아니라 범죄라고. 그리고 늙은 호랑이도 이빨은 있다고. 조민아는 분해서 입술을 깨물었지만 더 이상 할 수 있는 말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형사들에게 끌려나갔습니다. 복도에 모여있던 피해자들이 그녀에게 욕설을 퍼붓고 계란을 던졌습니다. 그 화려하던 얼굴이 계란 범벅이 되는 꼴을 저는 팔짱을 끼고 지켜보았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남편은 알거지가 되어 유치장에 갇혔고 상간녀는 감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건물을 빠져나오는데 밤 공기가 찼습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별이 유난히 밝았습니다. 어머니, 차에서 기다리던 민석이가 다가왔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이제 다 끝난 거죠? 그래, 다 끝났다. 이제 어떡하실 거예요? 아버지랑 이혼도 하셨고. 저는 아들을 보며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글쎄다. 30년 동안 누군가의 아내, 누군가의 며느리, 누군가의 엄마로만 살았잖니. 이제는 그냥 김영숙으로 살아보려고. 여행도 가고 배우고 싶었던 그림도 배우고. 좋아요. 제가 응원할게요. 민석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때 주머니 속 핸드폰이 다시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안 받으려다 왠지 모를 예감에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형수님? 아니, 영숙 씨 되십니까? 낯선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누구시죠? 아, 저는 강진혁 씨가 돈 빌려 쓴 대부업체 사장입니다. 다름이 아니라 강진혁 씨가 유치장에서 제발 전 부인한테 연락 좀 해달라고 사정을 해서요. 자기가 숨겨둔 비상금이 좀 있는데 그걸로 합의 좀 봐달라고. 비상금? 그 빚쟁이한테 비상금이 있다고요? 순간 잊고 있었던 기억 하나가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이 10년 전 시골에 몰래 땅을 사뒀다는 이야기를 술김에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게 아직 남아있다면? 저는 피식 웃음이 나왔습니다. 사장님, 그 비상금 위치 제가 알 것 같은데요. 근데 어쩌죠? 저는 이미 이혼해서 남이라 그 사람 도울 의무가 없는데. 아이고, 그래도 30년 정이 있지 않습니까? 그 돈 찾아서 저희 원금이라도 좀. 글쎄요. 그 돈 찾으면 제가 갖는 게 맞지 않을까요? 위자료도 못 받았는데. 전화를 끊고 저는 민석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석아, 우리 내일 시골 좀 다녀오자. 시골이요? 어디요? 내 아버지 고향. 거기에 보물찾기 하러 가야겠다. 끝난 줄 알았는데 아직 챙길 게 남았나 봅니다. 이혼한 마당에 전 남편의 숨겨둔 땅까지 찾아낸다면 그야말로 완벽한 퇴직금이 되겠지요. 저는 붉은 원피스 자락을 휘날리며 차에 올랐습니다. 엔진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제 인생 2막은 이제부터 진짜 시작입니다. 민서가 밟아. 우리보다 먼저 도착하는 사람이 있으면 안 돼. 강원도 정선으로 향하는 국도변. 칠흑 같은 어둠 속을 민석이의 차가 미친 듯이 질주하고 있었습니다. 제 손에는 10년 전 남편이 술김에 그려줬던 허름한 약도 한 장이 들려 있었습니다. 내가 나중에 은퇴하면
고향 뒷산에 집 짓고 살 거야. 거기 땅이 기가 막히거든. 그때는 그저 술주정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유치장에 갇힌 그 인간이 빚쟁이한테 털어놓은 비상금이 바로 그 땅일 줄이야. 문제는 그 땅 문서가 어디 있느냐는 것이었죠. 새벽 3시, 우리는 남편의 고향 마을, 그 중에서도 흉가처럼 방치된 시댁의 옛집 앞에 도착했습니다. 잡초가 무성하고 대문은 삐걱거렸습니다. 어머니, 정말 여기에 있을까요? 민석이가 핸드폰 불빛을 비추며 물었습니다. 내 아버지는 의심이 많은 사람이야. 은행 금고도 안 믿어서 현찰을 장판 밑에 깔아두던 위인이니 분명 여기 어딘가에 숨겼을 게다. 우리는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수북한 마루, 쥐가 파먹은 벽지. 저는 남편이 어릴 적 쓰던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장롱 밑, 천장 위, 심지어 아궁이 속까지 뒤졌지만 나오는 건 쥐똥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날이 밝으면 냄새를 맡은 빚쟁이들이 들이닥칠 수도 있고 혹시라도 연락을 받은 시댁 식구들이 올 수도 있었습니다. 그때 마당 구석에 놓인 깨진 장독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민서가 저거다. 장독대요? 에이 설마요. 내 할머니가 살아계실 때 내 아버지가 가장 좋아했던 게 된장독이었어. 보물단지라면서 끌어안고 살았지. 저는 홀린 듯 마당으로 내려갔습니다. 수십 개의 장독 중 유난히 뚜껑이 깨끗한 구석진 곳에 항아리 하나. 뚜껑을 열었습니다. 쾌쾌한 냄새 대신 곰팡이 핀 비닐 봉투 하나가 바닥에 놓여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내 열어보니 누렇게 변색된 서류 뭉치가 나왔습니다. 등기권리증. 찾았다. 민석이가 환호성을 지르려던 찰나였습니다. 대문 밖에서 급정거하는 자동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이힐 소리와 지팡이 짚는 소리가 요란하게 들려왔습니다. 아, 문 열어. 내 아들 집이야. 시어머니와 시누이였습니다. 역시나 유치장에 있는 남편이 저한테만 연락했을 리가 없지요. 자기 엄마랑 동생한테도 땅 문서 찾아와서 나 좀 꺼내달라고 읍소했을 겁니다. 어머니, 어떡해요? 민석이가 당황해서 서류를 등 뒤로 감췄습니다. 가만히 있어. 문 열어드려라. 저는 장독대 위에 걸터 앉아 여유롭게 그들을 기다렸습니다. 대문이 열리고 시어머니와 시누이가 헐레벌떡 들어왔습니다. 머리는 산발이고 옷은 대충 걸쳐 입은 꼴이 가관이었습니다. 아이고, 이 도둑년, 내가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아들 잡아넣고 이제는 땅까지 훔쳐가려고? 시어머니가 지팡이를 휘두르며 달려들었습니다. 민석이가 제 앞을 막아서자 시어머니는 손자의 뺨을 때릴 듯 손을 치켜들었습니다. 비키지 못해? 너도 똑같은 놈이야. 애비가 감옥에 갔는데 애미랑 짜고 재산을 빼돌려? 할머니, 그만하세요. 민석이가 처음으로 큰 소리를 쳤습니다. 아버지가 저한테, 우리 가족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아시잖아요. 어떻게 아직도 아버지 편만 드세요? 피는 물보다 진한 법이야. 내 애미는 남이지만 내 애비는 천륜이다. 시누이는 그 틈을 타 제 손에 들린 서류 봉투를 낚아채려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저는 봉투를 높이 치켜들었습니다. 아가씨, 이거 찢어버릴까? 아니면 라이터로 확 태워버릴까? 언니, 하지마. 그거 없으면 오빠 진짜 감옥에서 썩어. 시누이가 사색이 되어 소리쳤습니다. 썩으라지 뭐.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난 이미 이혼했는데. 아, 김영숙, 너 진짜 천벌 받는다. 그거 내놔. 그거 팔아서 내 아들 합의금 해야 해. 시어머니가 바닥에 주저앉아 통곡을 시작했습니다.
저는 등기권리증을 천천히 펼쳐보았습니다. 그런데 서류를 확인하던 제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명의자 이름. 거기에 적힌 이름은 강진혁이 아니었습니다. 소유자 강민석. 바로 제 아들 민석이의 이름이었습니다. 10년 전 남편이 땅을 살 때 세금을 아끼겠답시고 미성년자였던 아들 명의로 해두었던 겁니다. 그러고는 아들이 크면 자기 마음대로 못할까봐 등기필증을 꽁꽁 숨겨두고 비밀로 했던 거죠. 정말 끝까지 계산적이고 치졸한 인간이었습니다. 저는 터져나오는 웃음을 참으며 시어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이거 어머니 아들 땅 아니네요. 뭐, 무슨 헛소리야. 내 아들이 샀는데 명의가 민석이로 되어 있어요. 법적으로 이거 민석이 땅이라고요. 순간 정적이 흘렀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이의 눈이 민석이에게로 쏠렸습니다. 민석이도 놀란 눈치였습니다. 민석이? 시어머니의 태도가 180도 돌변했습니다. 바닥을 치던 손으로 흙을 털고 일어나더니 민석이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장손. 그래, 내 땅이면 더 잘됐지. 할미 말 잘 들어라. 이거 팔아서 내 아비 좀 꺼내주자. 응? 아비가 살아야 너도 사는 거야. 민석이는 징그럽다는 듯 할머니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싫어요. 뭐라? 이거 팔아서 아버지 합의금 안 내요. 이 땅 어머니 드릴 거예요. 30년 동안 아버지한테 고생만 하신 어머니 퇴직금으로 드릴 거라고요. 이 배은망덕한 놈이 호로자식 같으니라고. 시어머니가 다시 지팡이를 들었지만 이번에는 제가 나섰습니다. 저는 민석이가 건네준 라이터를 켰습니다. 나가세요. 셋셀 동안 안 나가면 이 서류 태워버리고 땅은 기부해버릴 겁니다. 아나. 불꽃이 일렁이자 시누이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엄마, 나가자. 저 언니 진짜 태우고도 남을 사람이야. 둘. 아이고, 내 팔자야. 며느리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했네. 시어머니는 악을 쓰면서도 시누이의 손에 이끌려 대문 밖으로 끌려나갔습니다. 차가 떠나는 소리가 들릴 때까지 저는 라이터를 끄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고요가 찾아왔습니다. 동이 터오고 있었습니다. 산등성이가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민석아, 내 어머니, 이 땅 꽤 넓다. 요즘 여기 개발된다는 소문이 있던데 팔면 좋기 10억은 넘겠어. 정말요? 와, 아버지가 재테크 하나는 기가 막히게 해두셨네요. 본인한테는 한 푼도 안 돌아가게 됐지만 우리는 마주보고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30년 묵은 체증이 싹 내려가는 웃음이었습니다. 일주일 후 서울 구치소 접견실. 수의를 입은 강진혁이 초췌한 몰골로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가 유리창에 매달렸습니다. 영수가 찾았지? 그 땅 찾았지? 어머니가 그러더라. 내가 찾았다고. 제발 그거 팔아서 합의 좀 봐줘. 나 여기서 하루도 못 살겠어. 밥도 맛없고 잠도 못 자겠어. 저는 수화기를 들고 담담하게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강진혁 씨, 그 땅 민석이 명의던데? 그래, 내가 민석이 이름으로 해놨어. 그러니까 민석이한테 말해서 팔면 되잖아. 민석이가 그 땅 나한테 증여했어. 법적으로 처리 끝났고. 강진혁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뭐, 그럼 날 꺼내주는 건? 내가 왜? 당신이 빌린 사채 5억, 그리고 회사 공금 횡령한 거 3억. 그거 다 합치면 징역 꽤 살 텐데. 그 돈 갚아줄 바에야 나는 그 돈으로 여행이나 다닐래. 김영숙, 너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내가 네 남편이었어. 30년을 살았는데 30년을 살았으니까 이러는 거야. 30년 동안 당신이 나한테 준 건 생활비 봉투가 전부였지? 따뜻한 말 한마디, 진심 어린 사랑 한 번 준 적 있어? 그러고서 마지막엔 사기꾼 꽃뱀이랑 놀아나다가 집안 말아먹었잖아.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걱정 마. 영치금은 넣어줄게. 라면은 사 먹을 수 있게. 영수가, 여보, 가지 마. 제발. 그가 유리창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지만 교도관들이 그를 끌고 갔습니다. 질질 끌려가는 그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해방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내 인생을 짓누르던 무거운 짐을 드디어 내려놓았구나. 구치소를 나와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가을 하늘이 눈부시게 파랬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습니다. 어머니, 어디세요? 이사갈 집 계약하러 가야죠. 이번엔 어머니가 꿈꾸시던 정원 있는 집으로요. 그래, 지금 간다. 엄마가 맛있는 거 사갈게. 저는 차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라디오에서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백미러로 보이는 제 얼굴이 30년 만에 처음으로 활짝 웃고 있었습니다. 붉은 립스틱이 참 잘 어울리는 날이었습니다. 인생은 60부터라던가요? 아니요. 제 인생은 지금 53세 가을부터입니다. 흙냄새가 참 좋습니다. 아파트 15층 콘크리트 벽 속에 갇혀 살 때는 몰랐던 냄새입니다. 경기도 양평의 한 전원주택. 제가 민석이와 함께 마련한 세보금자리입니다. 남편이 꽁꽁 숨겨뒀던 그 땅을 판 돈으로 저는 평생의 꿈이었던 작은 마당이 있는 집을 지었습니다. 아침이면 새소리에 눈을 뜨고 직접 내린 커피를 들고 마당으로 나갑니다. 제가 심은 장미 넝쿨이 담장을 타고 올라가고 텃밭에는 상추와 고추가 자랍니다. 30년 동안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거칠어졌던 제 손은 이제 꽃을 가꾸고 그림을 그리는 데 쓰입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주말마다 민석이가 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가 무서워 집에 오기를 꺼리던 아들이 이제는 제 집 문턱이 닳도록 드나듭니다. 오늘은 여자친구까지 데려왔네요. 참하고 예쁜 아가씨입니다. 어머님, 이거 제가 구운 쿠키예요. 드셔보세요. 어머, 솜씨도 좋지. 고맙다, 아가야. 셋이서 마당 평상에 앉아 웃고 떠듭니다. 남편이 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평화로운 풍경입니다. 식탁 머리에서 헛기침을 하며 분위기를 얼어붙게 만들던 그 사람이 없으니 집안 공기부터가 달랐습니다. 물론 그 사람 소식이 아예 안 들려오는 건 아닙니다. 구치소에서 교도소로 이감되었다는 통지서가 날아왔습니다. 징역 3년, 사기 방조와 횡령 혐의가 인정되었습니다. 그 꽃뱀 조민아는 주동자로 찍혀 징역 5년을 선고받았고 동거남 조민수는 7년을 받았다더군요. 가끔 교도소에서 편지가 옵니다. 발신인 강진혁? 봉투를 뜯어보지도 않습니다. 내용을 안 봐도 뻔하니까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영치금 좀 넣어줘. 사식 좀 넣어줘. 나 여기 밥 못 먹겠어. 그런 구질구질한 내용이겠죠. 저는 그 편지들을 모아 아궁이에 던져넣습니다. 타닥타닥 타오르는 불꽃을 보며 군고구마를 구워 먹습니다. 제 인생을 태워먹은 사람의 편지로 구운 고구마라 그런지 아주 달고 맛있더군요. 시댁 식구들은요? 저한테 땅 판 돈 내놓으라고 집 앞에 찾아와 행패를 부리다가 제가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자 잠잠해졌습니다. 듣자 하니 시누이는 남편 사업이 망해서 이혼 위기라 하고 시어머니는 요양병원에 들어갔다더군요. 뿌린 대로 거둔다는 옛말 하나 틀린 거 없습니다.
어느 날 오후 거실에서 이제를 펴고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누구세요? 문을 열자 딸 지혜가 서 있었습니다. 결혼하고 타지에 살면서 바쁘다는 핑계로 자주 못 보던 딸이었습니다. 엄마, 지혜의 눈이 퉁퉁 부어 있었습니다. 너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딸이 와락 제 품에 안겼습니다. 미안해, 엄마. 엄마 이렇게 힘들게 혼자 싸우는 줄도 모르고 나만 잘 살아서 미안해. 아빠가 엄마한테 그렇게 못되게 군 것도 모르고 나는 엄마가 예민한 줄만 알았어. 딸은 엉엉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외도 사실과 그간의 막장 행각을 민석이에게 전해 듣고 달려온 것이었습니다. 괜찮아. 다 지나간 일이야. 엄마 이제 괜찮아. 저는 딸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아니야, 내가 나빴어. 엄마, 이제 내가 엄마 호강시켜 줄게. 아빠 없는 셈 치고 우리끼리 행복하게 살자. 그날 저녁 민석이까지 불러 모아 셋이서 삼겹살 파티를 했습니다. 지글지글 고기 굽는 소리와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밤하늘로 퍼져나갔습니다. 건배, 우리 김영숙 여사님의 제2의 인생을 위하여, 위하여 술잔을 부딪히며 생각했습니다. 가족이 깨진 게 아니라 썩은 가지를 쳐내고 비로소 진짜 가족이 되었구나. 잡초를 뽑아내야 꽃이 잘 자라듯 그 사람을 떼어내니 우리 가족에게 햇살이 비치는구나. 그로부터 1년 뒤 인사동의 작은 갤러리, 제 생애 첫 개인전이 열리는 날입니다. 전시회 제목은 다시 봄. 그림 속에는 붉은 원피스를 입은 여자가 당당하게 걸어가는 뒷모습이 있고 비겐 뒤에 맑은 하늘이 있고 활짝 핀 장미꽃이 있습니다. 30년 동안 억눌려 살았던 제 감정들이 캔버스 위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작가님, 이 그림 색감이 너무 좋네요. 슬퍼 보이면서도 힘이 느껴져요. 관람객들이 제 그림을 보며 감탄합니다. 작가님, 그 호칭이 낯설지만 듣기 좋습니다. 어머니, 축하드려요. 민석이와 지혜가 커다란 꽃다발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상무님, 사모님, 아니, 이제는 언니 동생하는 최 여사님도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축하해 주셨습니다. 영숙 씨, 정말 대단해. 그 난리를 겪고 이렇게 멋지게 일어서다니. 내가 다 눈물이 나네. 최 여사님이 눈시울을 붉히셨습니다. 저는 갤러리 한가운데 서서 제 그림들을 둘러보았습니다. 하나하나가 제 상처였고 동시에 치유의 과정이었습니다. 문득 창밖으로 지나가는 중년의 부부가 보였습니다.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걸어가는 모습. 예전 같았으면 부러워서 가슴이 시렸을 겁니다. 나도 저렇게 늙고 싶었는데 내 팔자는 왜 이런가 하고 한탄했겠지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혼자여도 충분히 빛날 수 있다는 걸,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어도 온전한 나로 설 수 있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제 그림 중 가장 아끼는 작품 앞에 섰습니다. 제목은 파도. 거친 파도가 부서지고 난 뒤 그 자리에 반짝이는 조약돌들이 남은 그림입니다.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것 같습니다. 예고 없이 폭풍우가 몰아치고 배가 뒤집힐 듯 흔들리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파도를 넘고 나면 우리는 더 단단해지고 더 깨끗해집니다. 저 김영숙, 이제 54살입니다. 남들이 늦었다고 할 때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혹시 지금 견딜 수 없는 배신감에 혹은 억울함에 밤잠을 설치고 계신가요?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그 고통은 당신이 잘못해서 온 게 아닙니다. 그저 썩은 인연을 도려내는 과정일 뿐입니다. 부디 용기를 내세요. 당신의 가장 아름다운 시절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저처럼요. 오늘도 저는 붉은 립스틱을 바르고 붓을 듭니다.
제 인생이라는 캔버스는 이제 막 밑그림을 끝냈으니까요. 오늘의 이야기가 작은 울림을 드렸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